예, 제가 보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았어요. 일단은 뭔가 잘못됐으면 수식의 잘못 물리거나 아니면은 그쵸. 두 번째로 이제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서 많이 틀렸다고 제가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녹화를 끊고 이제 찾아보니까 유형자산에서 틀렸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 기존의 유형자산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쫙 생각하는데 신규 유형자산에서 보니까 보시면 분명히 한번 볼까요? 투자 금액이 제가 이때 400억 했잖아요. 그죠? 500억 했잖아요. 100억 했어요. 투자 금액은 10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보려면 그죠? 요 장부가액하고 400억 분명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1000억에서 요 500억 장부가액 500억을 투자했어요. 그다음에 200억에서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400억 그죠? 500억 100억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했고 그 중에 이제 감가상각비만을 더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감가상각비가 이제 1000억이니까 그죠? 1000억이고 요 기말가액도 볼까요? 기말가액도 순액이 760억에서 387억, 373억이고 기말가액도 요 950억에서 475억, 그쵸? 475억이고 나중에 여기 기말가액도 189억에서 이제 94억이에요. 요 두 가지, 그죠? 요 기말가액을 다 볼까요? 요 세 개 더하면 기말가액은 943억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57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죠? 요때 감가상각비니까 사실 2021년도나 2022년도나 투자 금액이 2배로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진짜 57억이 나오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44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디서 잘못됐나 보니까 요거였어요. 감가상각비가 13에서 27이 됐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렇죠? 전년도하고 여기인데 여기에 잘못했어요.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25억이 발생했잖아요. 여기는 50억이잖아요. 2배니까요. 그럼 누계액은 그렇죠? 제 위에 걸 도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였죠. 전년도 감가상각비 그쵸?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계액은 올해까지 발생한 거 감가상각비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이제 도해야지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이 수식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여기서도 이 수식을 드래그 해주고 여기서도 이 수식을 이렇게 드래그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났다. 재무상태표 그렇게 맞춰주니까 다 0으로 됐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서 수식을 잘못 물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당까지도 했고, 그럼 이제 DCF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 2022년도에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그죠? 128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쭉 가보시고, 그럼 법인세 비용은 요거 그대로 드래그 할게요. 수식이 물려있기 때문에요. 요렇게 하고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거죠. 세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는 요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분에 대한 변동 이것도 수식으로 물려있으니까 가고. 뭐 거의 뭐큰 차이 없네요.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다 4만 나오냐? 보니까 그쵸? 우연찮게 이렇게 4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카펙스 유형산 투자하는 거 매년 2천억이 아닌데 그쵸? 요게 아니라 카펙스는 잠시만요. 요게 이제 뭘 물고 왔냐? 신규 유형자산에 대해서 물고 왔네요. 얘는요. 그쵸? 신규 유형자산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 수식을 물고 오지 말고 현금 흐름표에 있는 그죠? 카펙스 투자를 물고 오죠. 여기 자산구입 2022년부터 매년 1000원씩 투자한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렇게 만들죠. 터미널 밸류 문제의 터미널 밸류를 측정하는데 우리 연구 성장률 가지고 해볼까요? 연구 성장률을 보통은 0%로 많이 하죠. 그래서 0%로 써보고 백분율 그다음에 그 터미널 밸류는 곱하기 얘가 사실은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얘만큼이 내년도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는데 얘에 대한 할인율 WACC를 우리가 아직 안 구했네요. WACC 갈까요? 왜 얘네들을 신용등급을 AA 라고 했냐면요. 우리 사업보고서 다시 볼까요? 사업보고서 보시면 농심의 가장 최근 거 얘네를 보면은 뭐 회사의 개요 이런 것도 있고요. 신용등급을 보시면 회사의 연여 뭐 이런 게 있고 자본금 변동 자주식의 총수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 신용등급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등급이 더블 A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더블 A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감독 여기에 나오나? 여기 종목 부서 네이버에 가보시면 지금 없었네요. 제가 이거 할 때만 해도 여기 회사에 그 신용등급이 더블 A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등급은 저는 이제 더블 A로 일단은 추정을 했습니다. 신용등급 더블 A로 추정했고, 자, 볼까요? 더블 A 채권 수익률은 얼마냐? 여기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현재 더블 A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이걸 보시지 마시고, 그렇죠? 별도로 채권 수익률이 보통 한 지금 더블 A에 대한 채권 수익률이 2.7%다. 3.0%라고 하죠. 새우 타인 자본 비용 3.0 곱하기 1 마이너스 가정의 법인세율 2020 현재 법인세 수죠. 25% 3.0, 3.5 이 정도 쓰면 되고요. 무위험이자율 현재 이제 5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요거를 한 2.5%라 보시면 되고, 요 회사 아까 그 네이버에서 보시면 베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가시면 일단 제 이메일 지우고 여기 베타 보셨잖아요. 여기 0.46 있잖아요. 근데 이 베타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 52주 베타예요. 52주는 지난 1년 동안 베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정확하게 베타를 좀 나타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리온의 베타가 한 0.7이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농심의 베타도 0.7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 시장 비용 프리미엄 국내 8%로 해보고 자기자본 비용은 그쵸? 이제 우리 무위험이자율 플러스 시장 비용 프리미엄의 베타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근데 자기자본 비용이 이제 8.1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 메릴린치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베타가 0.7인데 그죠? 요 0.7이라는 베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 0.7이라는 거에 곱하기 2분의 3만큼 해주고 1 그죠? 곱하기 3분의 1만큼 이렇게 베타의 회기성이라는 걸 가정한다면요. 이렇게 좀 바뀐 거죠.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그러면 얼마큼 가져가야 되냐? 사실 부채 비율이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에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부채 비율 해볼게요. 전체 부채하고 자기자본 총액으로 본다면 36% 그러면 쭉 낮아요. 27%.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33%가 적정 부채 비율이라고 해볼게요. 적정 부채 비율이 그렇죠? 33, 부채 33%.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전체 자산분의 부채가 33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는 그렇죠? 부채가 0.3이고 자본이 0.7이라는 거죠. 부채비 33%라는 건 그렇죠? 33% 부채 자본이 그렇죠? 0.33이라는 건 부채가 0.33 자본이 1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33이 전체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자본이 부채 가지는 걸 30% 그러면은 부채의 이제 사용 그 비중이 75% 자기 자본에 대한 비중은 1-25%죠. 이게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가중치를 만들었으니까 세후 타인 자본에 대한 가중치가 25%, 그렇죠? 자기 자본에 대한 가중치가 75%. 이렇게 한다면 이 농심이라는 회사의 막은 7.3% 정도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막을 7.3 이렇게 놓고요. 알았죠? 백분율 이렇게 하고 이 회사의 터미널 밸류 현재 가치는 죄송합니다. 터미널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그렇죠? 이제 왁 빼기 연구 성장률 0%라고 일본적으로 좀 많이 넣죠. 이게 이제 2025년도에 농심의 터미널 밸류고 이거의 현재 가치는 그쵸? 얘 플러스 1 플러스 왁으로 그쵸? 5승 이렇게 나눠주면 1조 1000억 정도가 농심이라는 회사의 터미널 밸류의 현재 가치인 거죠. 그럼 펀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MPV 해가지고 MPV 중에
그죠? 전체 프리캐시블로 요거 더하고 아니죠. 레이트를 주어주고 그다음에 요 밸류 요걸 더하면 우리가 추정한 기간 동안에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2021년으로 빼야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2021년 빼고 손익계산서 있죠. 요거를 현금으로 죄송합니다. DCF 가서 요 터미널 밸류를 요 때잖아. 2021년 1년 기준이니까 요 때 기준으로 1 플러스 7.3에 4승으로 봐야죠.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2022년 1월 기준에서 그쵸? 요 회사의 가치고 그다음에 펀밸류라는 것도 MPV라는 거를 레이트는 7.3 거기다가 요 전체를 더하면 요게 이제 그 요 4년 동안에 추정한 프리캐시블로의 현재 가치고 거기다 터미널 밸류의 가치를 더하면 1.9조죠? 1.5조가 되고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차입금 없잖아요. 근데 현금이 너무 많아요. 현금이 너무 많아. 그쵸? 차입금 없고 대신 현금이라는 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현금을 저는 우선 1,400억만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 현금이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펀밸류 아니죠. 현금이라는 게 재무상태표에 예 더하기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말 기준이니까 지금 기준에 현금이면 예 더하기 예가 사실은 또 가까운 거죠. 이게 현재 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쵸? 사업 가치라는 거는 펀밸류에다가 차입금을 빼주고 그쵸? 현금을 더해주고 요 하면은 2조 3천억 정도가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정 그쵸? 사업 가치고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는 뭐냐 그쵸?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이 회사에 2020년 투자 자산이 2,800억이잖아요. 요게 요 회사의 비영업용 가치라고 할게요. 차입금을 지금 기준으로 빼줘야겠죠? 왜? 차입금은 요거를 이제 연말에 갚는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월 달이니까 차입금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주 가치는 우리가 말하는 사업 가치 플러스 비영업용 가치.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가 이 회사의 이제 주주 가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다 이론 가치 얼마냐? 이게 단위가 억 원이잖아요. 곱하기 단위 나누기 유통주의 수가 607만 주네요. 나눠주면은 1주당 이론 가치가 42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이전에 한 것보다는 더 많이 계산이 됐네요. 그렇죠? WC가 이러고 되고 배당으로 이제 가치를 계산한다면 사실 이 회사는 배당을 너무 조금 줘요. 그렇죠? 왜 이거 578만 이라고 됐을까요? 잠깐만요. 여기 동심 한번 볼까요? 발행 유통 주식수 어디 갔냐? 보시면 동심이라는 회사 6082-642 요게 이제 발행 유통 주식수라고 볼게요. 6082-642 여기도 보시면 572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현금으로 DCF에 가서 요 607을 요 수식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면은 조금 이제 바뀌어지네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펄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이제 그 적정 PER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펄은 브레이크다운이 1 마이너스 이제 B니까 유보율 곱하기 1 플러스 이 성장률 나누기 K 마이너스 G니까 K가 여기서 여기 있죠. K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일단 K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G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 PER을 그 이론 PER을 계산하면 4.7밖에 안 돼가지고 이 배당평가 모형으로 얘를 계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배당평가 모형으로 얘를 계산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 배당금 4,000원 줄 것 같대. 그쵸? 거기다가 그 배당금의 미래 성장률이 얼마큼 될 것 같니? 우리가 일단은 연구 성장률을 0%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그 바텀 가격은 이 전체에다가 요 WCS에 있는 요 자기자본 비용 8.9로 하면 그죠? 44,0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가치에 대한 아니 전체에 대한 이 배당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이 배당만으로 농심을 평가하기에는 항상 농심은 그쵸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자기가 번 이익 대비 배당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 농심의 좀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현금에 대한 운용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지금 5%가 있는데 이런 5%라는 것들을 꾸준히 얘네들이 달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낮춰준다면 현실적으로 뭐 3%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좀 가격이 여기는 그렇게 안 떨어지나요? 왜냐하면 요 3%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현금 운용을 그대로 5%로 바꿔놓고 대신 조금 이제 바꿔준다면 이 회사에서 보면 DC 볼까요? 작년도 2021년도에 제가 1,000억이라고 이때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이 회사들이 1,000억보다는 더 많이 투자를 했죠. 보시면 그죠? 농심의 사업 보고서 보시면 투자 활동이랑 현금 누출액 여기 보시면 57기 과거 3년도예요. 그러니까 2020년, 19년, 18년 요 3년도를 보시면 여기 유형자산의 취득 1,700억, 1,500억.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기 이제 제가 1,000억이라는 거는 적게 잡은 거죠.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잡아볼까요? 많이 잡아본다면 거기서 이제 신규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걸 더 많이 잡는 거죠. 500억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쵸? 한 300억을 더 잡아보자. 그쵸? 여기다도 300억을 더 잡아보자. 여기다도 300억을 더 잡아보자. 여기다도 300억을 더 잡아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700억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300억이 늘어났으니까 1,300억이고 기계장치도 여기다 예를 들어 한 400억을 잡아보자. 그렇죠? 여기도 매년 400억을 더 투자한다고 보자. 그렇죠? 여기도 플러스 400억을 더 투자한다고 보자. 플러스 400억을 더 투자한다고 보자. 이렇게 가정한다면 더 많이 투자하겠죠. 재무제표 맞나?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프리캐시플로우가 좀 더 줄어들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현실적이 아니라 뭐 1,5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니까 요 캐펙스에 대해서 이 정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요 캐펙스 투자 내역을 좀 알아야 돼요. 요 내역이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설비 유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 그래서 전체 투자 중에 기존의 설비 유지를 투자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고 신규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들어가고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뉴스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 회사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의 그 내역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봐가지고는 내역을 다 좀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요 투자 금액들 보시면 그죠? 이게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죠? 취득 및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당연히 자본적 지출인데 요 안에서도 기존 설비를 유지하는 거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설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볼까요? 연결재무제표에 아이고 여기 유형자산 밑에 감가상각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면 어느 정도 설비가 오래됐는지 안 오래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볼까요? 정기초 그쵸? 정기말 보니까 여기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 말 보시면 건물이 이제 6,780억이에요. 그중에 2,910억 그러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가 아까 전에 6,000 여기 보시면 건물의 내용 연수가 그죠? 6,700억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얼마큼 오래됐냐? 그죠? 보시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건물이 100분율을 볼게요. 건물이 43, 약 한 15년 가까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계장치는요. 구층부는 큰 돈이 안 들어가고 기계장치가 들어가는데 기계장치가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네요. 기계장치가 그쵸? 21년 전에 0.64%니까 한 13년 됐다. 기계장치 좀 오래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요 기존에 있는 걸 오래된 거를 좀 교체하는 투자들이 뭐 일어나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런 상태에서
기존 유형자산은 쭉 없어지고 신규 유형자산은 생기면 두 개를 합치면 그쵸? 두 개 기존하고 신규를 합치면 총 장부가액이 나오고 총 감가상각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년짜리 자산,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몇 년 동안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입장에서 이걸 추정하다 보니까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DCF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년 작년도에도 그쵸, 뭐 1,700억, 1,800억, 그 전년도에도 한 1,600억, 1,700억 이런 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1,700억씩 투자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의미 있는 거는 요것도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요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022억. 여기다 발행주의수를 볼까요? 보통 이제 요 회사는 퍼로 많이 가정을 해요. 요 발행주의수가 아까 전에 DCF 하시면 이구나 그죠? 607을 630이라고 할게요. 유통보통주의수가요. 이거를 조금 더 넓히면 2020년부터요. 잠깐 여기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데이터로 그룹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룹 이렇게 없애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금액이 이렇게 한 다음에 능을 해볼게요. 이렇게 능을 해보고 요거는 한 주당 EPS를 구할 수 있죠. EPS를 구할 수 있고 이 EPS가 얼마냐? 당기 순이익 곱하기 당시 나누게 이제 요 주식수로 한다면 만큼씩 해볼게요. 그래서 홈으로 가고 그렇죠? 그럼 이 회사에 그 적정 PER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 PE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 PER. 이 적정 PER은 뭐 물론 유사한 회사로 구할 수 있지만 이 네이버에 가시면요, 이 회사의 적정 퍼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기네 퍼가 18.41배, 업종 퍼가 11.45배 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혹시 퍼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퍼가 13배, 뭐 19배 이렇게 좀 바뀌었죠. 퍼 밴드 차트 보시면 그렇죠? 12배, 11배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적정 퍼를 우리가 이제 업종 퍼로 바꿔볼게요. 11.5배, 11.5 정도로요. 업종이랑 물론 근데 당연히 업종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농심이 아무래도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업계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12배가 적정 퍼라고 가산해볼게요. 12배가 12배가 적정 퍼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를 셀서식으로 그렇죠? 숫자 이렇게 해볼게요. 적정 퍼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론 가치, 이론 주가.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론 주가가 24년도에는 이 회사는 한 29만 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쭉 계산해 본다면 그렇죠? 요렇게 바뀌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24,000원, 그렇죠? 1,400억 하다가 그래서 2021년도에는 돈을 별로 못 벌었네요. 2020년도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렇죠? 돈을 잘 못 벌었고 19만 원. 2022년도 올해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고 16만 원. 17, 그죠? 17,000원. 그래서 20만 원에서 23만 원. 이것만 본다면 또 이제 농심이 또 올해 좀 이제 비싸게 평가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농심 그 네이버에서 도대체 업종 얘네들을 어디까지 봤느냐, 아마 코스피 음식료 전체 치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쵸, 농심은 업계 1위고 요 보면은 이제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뭐랄까 그 자기네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농심, 뭐 오리온, 뭐 삼양식품, 좀 어느 정도 사이즈도 좀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뽑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주가에 담겨 있는 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배, 19배. 근데 어쨌거나 농심의 주가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농심의 그 시세 보시나요? 차트를 봐야죠. 돈을 벌면은 확실히 그죠?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요. 월 주가를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여기 손익계산서에 정리한 거는 2000 그죠? 19년 이게 19년이잖아요. 2019년
저 2020년 요 3년 동안 주가인데 당기 순이익이 700억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보면 금융수익은 비슷하잖아요. 이건 차지하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비슷하게 가요. 700억. 아니, 금융수익은 비슷하게 가는데 영업이익은 확실히 2020년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노멀라이즈 좀 되는 경우죠. 그럼 2020년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본다면 3년 동안 이제 2019년 그렇죠.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20년도에 돈 많이 버니까 올라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돈 많이 안 버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올라갈 때 그렇죠? 거의 40만 원 돈까지 올라갔죠.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지만 더 중요한 건 요 당기순이익, 농심 같은 게 좀 특별한 면이 있어서 요 많은 돈, 요 현금 있잖아요. 현금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6천 원 가까이 있는 현금들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현금 운용 수익에 따라서 요게들이 많이 커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금 운용을 우리 과거처럼 요 두 개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는 요 회사가 뭐랄까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하면 채권에 대해서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한 6% 정도로 앞으로 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손익계 연소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그쵸? 더 좋아지고 여기 그쵸?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보면 이게 그 주가라는 게 뭐 제가 뭐 주가의 신도 아니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모멘텀 그죠?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그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생각보다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좋아질 거라. 그죠? 2020년도가 21년이 되게 안 좋았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계속 꾸준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물론 노멀라이즈 한다면 이런 회사들은 저는 조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오르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요 DCF나 이런 거 하시면서 좀 막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CF 기준상으로는 한 3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30만원이 적당한다면 그쵸? 39만원 39 여기 30%면 여기도 우리가 말하는 적당한 금액 수준 21만원 여기도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21만원 39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쵸? 그러니까 좀 이게 뭐랄까 좀 적당하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 떨어지면 내가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한 39만 원 가까이 가면 팔아볼까? 이런 박스권으로 이제 접근해도 돼요. 대신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DCF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좀 더 그려볼게요. 그림을. 네, 뭐냐면 그냥 그쵸? 삽입의 도형이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쭉 시간에 따라 가지고 존재하잖아요. 근데 농심 같은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주로 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 농심이라는 회사가 과거 것만 본다면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이 시점이에요. 그럼 농심이 그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거냐? 여기 보시면 그쵸? 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추정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회사가 과거처럼 잘 될 거야. 과거처럼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연상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추정할 수 있는 게 은행, 그쵸? 그 다음에 그 식음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베타 계수 낮은 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요,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것들이 어떤 거예요? 뭐 조선, 해운처럼 업앤다운이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선, 해운이라는 데는 이런 애들이죠.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 좋아질 때도 엄청 좋아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야 얘네 이렇게 플랫이냐? 꼬꾸러지냐? 얘네들은 이렇게
업앤다운이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좀 보여지는 거죠. 요 사이클이 단순하게 경기 사이클 말고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들, 저번에 뭐 수에즈 운하에 무슨 그 대만에 있는 에버그린 회사인가 요 컨테이너가 막혀가지고 뭐 수에즈 운하에서 뭐 엄청 기다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동량이 몰리고 해운 운임이 올라가고 그래서 HMM 주가가 거의 2배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경기에 좀 민감한 산업들은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어렵고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그런 데는 좀 더 수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DCF를 평가할 때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농심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농심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플랫하게 꾸준히 증가한다. 왜? 우리나라 소득이 커지면서 그죠? 소득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같은 식음료, 일반적으로 물론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입고 먹는 거에 쓰는 지출 비중이 적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지출 비중이 적어져도 절대 금액은 커질 거 아니에요. 농심 입장에서도 소득이 높아지면 뭐 프리미엄 라면이든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무슨 음식료 뭐 식료품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겠죠. 그리고 소득이 커지면 그런 비싼 것들을 충분히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제품값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심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컴투스도 좀 비슷하지만 농심도 입장에서 야 이게 많은 돈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현금 운용의 형식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떤 걸 인수하든가 그죠? 유통업체를 인수하든가 아니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 이제 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제보에서 사오는데 이거를 자기네가 밀농장 같은 거를 뭐 미국에 있는데 인수해가지고 그죠? 이제 수직 계열화 하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농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팜유 같은 것도 물론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많이 나지만 본인들이 일부 농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얼마큼 내가 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알려면 뭘 해야 되냐? 회사의 그 뉴스 이런 거 보고 그죠? 왜냐면 조금만 뉴스인 거죠. 우리가 이제 DCF를 한다는 건요. 모자이크 띠어리라고 해서 하나의 정보를 이제 시장에 있는 정보를 이제 조합해 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뉴스나 이런 데 산업 관련된 뉴스 보면 뭐 농심에서 이번에 무슨 투자 결정을 했다. 농심이 누구랑 뭐 조인트 벤처 설립했다. 농심이 해외에 뭘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뉴스들을 쭉 모아놓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저 농심의 IR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미팅 잡아가지고 너네 회사 비전이 뭐냐? 뭐 최근에 뭐 어떤 걸 투자하려고 그러냐? 너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밸류 체인 안에서 너네가 어떤 걸 할 거냐? 뭐 아니면은 현재 음식료 외에 좀 다각화하려는 게 있냐? 음료 쪽의 사업을 더 확장할 거냐? 왜냐면 상대적으로 농심이 라면이랑 스낵은 강했지만 음료 쪽은 약했잖아요. 왜 음료 쪽에 약했을까? 음료 쪽을 더 확장할 가능성 없냐? 음료 쪽을 해외 쪽에 있는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할 생각이 있느냐? 네, 농심이 지금까지 한 행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선대 회장님께서 이제 자꾸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너가 되면서 이제 좀 회사의 방향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하면서 이 회사가 미래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업계 1등,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현금도 많고,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농심을 사게 되면 국채 수익률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평균 수익률이니까 괜찮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뭐 다른 이제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평가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의 그 지배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배구조를 그죠? 주주들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사회이사가 누가 돼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이냐, 그죠? 이제 물적 분할이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배구조에는 이제 그 경영진의 철학이나 그죠? 그다음에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잘 돼 있냐를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트업 가치 평가할 때는요 어떤 항목이 굉장히 유리하냐면요 경영진의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의 어떤 뭐 생각, 뭐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EO가 이 회사를 캐리해 가는 거예요. 그죠? CEO 혼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처럼 이런 오너 체제가 있는 회사들은 이 오너가 그죠?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적 분할하면 보실까요?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어요. LG화학, LG 밑에 있는 회사가 뭐 에너지 솔라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얘네들은 뭐 현재 32만 원이고 잠깐만요. 얘부터 애널리스트 시장에서는 얘네들을 얼마로 됐냐 보시면 얘네 그쵸 2021년 그 올해 연말이고 더 없나 연간으로 볼까요? 그쵸 2022년도에는 뭐 2조 7천억 영업이익이 1,300억 당기순이익이 1,200억 뭐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저희랑 볼까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도 손익계산서가 그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00억, 1280억, 1359억, 당기순이익이 1000억, 1114억. 애널리스트들은 그죠? 보시면 그쵸? 저보다는 좀 더 높게 예상했네요. 그쵸? 높게 예상했네요. 이렇게 영업이익 1300억, 1500억. 매출액도 얘는 2023년도에 2조 9천억인데 저는 추정할 때 매출액도 그쵸 2조 8천억, 2,900억 1년 정도 더 앞서서 더 예상했네요. 어쨌거나 이건 뭐 예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저는 이것보다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농심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예상한 거고요. 자, 지금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에너지 그 LG화학 볼까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요 회사 볼게요. 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100조가 넘어요. 요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 한번 볼게요. 주주 중에 종목 분석에 가시면 그렇죠? LG화학이 81%예요. 그리고 뭘까요? 이 회사 100조에 81%만큼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 그쵸 보유 지분만 하더라도 80조예요. 80조 그죠? 80조고 프리미엄 없어도 80조예요. LG화학 볼까요? LG화학 시가총액이 얼마 되나? LG화학 LG화학 그쵸? 보시면 LG가 시가 45조예요. 그 뭐예요? LG화학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80조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45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냐면 물적 분할하면 LG화학 주주들은 사실 내가 LG화학을 샀을 때 배터리 보고 샀지 LG화학의 화학 부분을 보고 산 거 아니다. 근데 배터리만 쏙 물적 분할하니까 LG화학 기존에 샀던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난감한 거죠. 그것처럼 얼마나 기존 주주의 그죠 중요한 요 지배 구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디까지 갔지? 그쵸? 잠깐만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어디까지 맞는 거? 그쵸? 네, 보면 그 지배 구조라는 게 얼마나 기존 주주의 부를 보호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농심에 내가 오랫동안 투자한다. 그럼 농심도 밑에 돈 될 만한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비상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대주주와 그다음에 이런 비상장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농심에 있는 돈을 뭐 이렇게 뭐 가져가거나 이러면은 주주들이 손해 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지배주 구조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별도 강의를 올려볼게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나 제가 요즘에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바빠가지고 그래서 요 기업가치 평가는 지금 요런 지금 2022년도에 새로 만든 강의들은 아주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죠 지배구조 부분들, 사업의 경쟁력이란 부분들, 이 회사의 전략, 비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우리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과거 숫자잖아요. 미래의 숫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교육가치평가 강좌 말고 별도의 강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습을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게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